어느 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3년의 시간을 무너뜨렸다. 매일 새벽 일어나 이유식을 끓이고 손주 옷을 돌려 입히며 출근 버스까지 배웅하던 그녀에게 돌아온 건 그냥 알아서 해줘요. 돈 들이기 싫어서요. 라는 무심한 말 한마디였다. 배신감에 눈물이 아닌 분노가 먼저 밀려왔고 그 말은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다. 과연 그녀는 손주를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까? 이 이야기는 희생과 존엄 사이 사랑과 경계의 경계를 묻는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그는 이미 부엌불을 켜고 작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는다. 오래된 주전자는 군데군데 검게 그을렸지만 물이 끓을 때마다 나오는 소리는 집 안을 깨우는 의식처럼 익숙하다. 손짐짓 다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냉장고 안에 남은 채소와 반찬들을 조합해 간단한 이유식을 끓인다. 라디오에서 스친 옛가요 한 소절에 잠깐 미소를 띠고 이내 거실에 어질러진 플라스틱 장난감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장난감 사이를 헤집으며 작은 고무우리 인형을 손에 쥐면 자연스레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우리 강이 일어나라라는 낮은 목소리가 집안에 잔잔히 울린다. 손주는 아직 꿈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녀는 손을 놀리지 않고 옷을 골라 밝은 색의 티셔츠와 작은 청바지를 꺼내 입힌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단추를 채울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그마한 자부심이 번진다. 아침 식사를 함께할 때면 그녀는 들려주는 옛 이야기와 바보 같은 목소리로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유식 한 숟갈을 입에 넣어줄 때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 그녀의 하루는 채워진다. 어린이집 등하원은 정해진 리듬이다. 버스 정류장까지 손주를 데려다주고 아이가 안전하게 줄을 서는 것을 확인한 뒤에서야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길 모퉁이 꽃집 아주머니에게 전하는 작은 인사, 공동현관 앞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주고받는 날씨 얘기. 그 소소한 교류들 속에서 그녀는 외로움을 잊는다. 며느리와의 짧은 통화는 그날의 보상처럼 느껴진다. 오늘도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그녀는 피곤을 잊고 다시 웃을 수 있었다. 그 말이 있던 날이면 저녁 반찬이 조금 부족해도 약간 허리가 아파도 마음은 든든했다. 주말이면 손주와 함께 TV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 아이가 거실 이불을 발로 차며 깔깔대면 그녀는 오래된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본다. 손주가 부르면 무심결에 달려가 안아주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툭툭 치면 말로 다 못할 위로가 전해진다.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손주 자랑을 늘어놓을 때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듯 얼굴이 화사해진다. 그렇다고 모든 날이 온화하지만은 않다. 밤중에 배앓이로 울음을 터뜨릴 때면 그녀의 몸은 새벽 공기만큼 차갑게 식는다. 때로는 감기약 값을 마련하느라 한 끼를 굶기도 하고 가끔은 목에 남은 통증을 참아가며 아이를 재운다. 하지만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재우고 난 뒤 어두운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는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일상의 반복으로 굳어졌고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 애쓴다. 처음에는 부탁이 부탁으로만 들렸다. 며느리가 일이 바쁘니 하루만 봐달라.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등원 시간을 바꿔달라는 말들이 빗발쳤다. 그녀는 흔쾌히 응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고 그 말은 곧 그녀의 하루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침 준비와 등하원 루틴, 간식 준비와 낮잠 돌보기까지 그녀의 시간표는 손주 중심으로 촘촘히 짜여졌다. 그러나 부탁의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통보의 시간은 짧아졌다. 전날 밤 늦게 걸려오는 전화에 잠에서 깨고 약속했던 친구와의 점심을 취소하고 병원 진료를 미루는 날들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느리도 바쁘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건 피곤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 약속들, 공원에서의 스트레칭 모임, 미용실.
예약 이웃과의 작은 모임은 자연스레 손주 돌보는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할 때면 그녀는 어쩐지 목이 메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그래도 손주 보시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들엔 왠지 모를 거리감이 있었다. 자신이 희생하는 시간의 길이와 그대가의 간극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와의 대화도 달라졌다. 예전엔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말투가 있었고 소소한 안부를 묻는 통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통화는 목적만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다. 오늘 오전에만 3시간 봐줘요. 라는 단문, 저녁도 알아서 해요. 라는 명령형의 말투. 감사의 기운 대신 당연함을 전제로 한 요청들이 늘어갔다. 할머니는 그 말투가 거슬리면서도 크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가족 사이에 불편을 만드는 것이 싫었고 갈등을 만들기보다 침묵을 택하는 것이 편했다. 가족 행사나 명절이 되면 그 차이는 더 뚜렷했다. 다른 가족은 손님을 맞아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가정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엌을 떠돌며 접시를 닦고 손주를 달래며 사실상 집안의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넸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애정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기대와 의무로 전환되어 있었다. 이웃의 시선도 부담이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젊은 엄마들은 친절히 인사를 건네지만 그 눈빛에는 당연히 손주를 돌봐야 하는 할머니라는 고정관념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할머니에게 정말 대단하세요라는 칭찬이 돌아왔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을 칭찬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칭찬에 기뻐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의 진동 속에 놓였다. 작은 사건들이 쌓이며 불만은 잠복해갔다. 어린이집에서 아이 건강 상태 확인 전화를 대신해달라는 요청, 장난감 고장난 것을 사러가 달라는 부탁, 며느리의 친구 방문 시 손주를 맡겨달라는 얄팍한 통보들. 어느 날에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변경하면서 그녀의 스케줄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처음엔 이번만이라며 넘겼지만 그 이번만이 계속되었다. 점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다. 그녀의 몸은 피로를 축적했고 마음은 무뎌졌다. 내면에서는 서운함이 물결쳤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내는 자신을 상상하면 손주와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고였다. 손주를 돌보는 일에서 느끼는 기쁨과 동시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이라는 무게가 그녀를 눌렀다. 그렇게 균열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졌다. 결국 그 균열은 작은 말 한마디로 금이 가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창밖에 비 온 뒤에 공기가 맑았고 그녀는 손주가 좋아하는 당근죽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낮이 깊어갈 무렵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처음엔 약속 확인 차원의 통화인 줄 알았다. 오늘 오후에 강희 어린이집에서 안 데려오셔도 돼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응 알겠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어진 며느리의 말투가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졌다. 그냥 알아서 해줘요. 비용 들이기 싫어서.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국자 끝이 미끄러져 소스가 조용히 그릇 가장자리에 흘러내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지난 3년의 이미지가 연속으로 스쳤다. 밤새 울던 아이를 안아 재우던 손의 떨림, 병원비를 아끼려 약국에서 권하는 싸구려 진통제를 집어오던 날들, 며느리의 출근을 매번 배웅하느라 자신이 약속을 미뤘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 듯한 느낌에 그녀의 심장은 무게를 잃었다. 돈 들이기 싫어서요. 라는 말은 감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부탁을 하는 태도가 아니라 계약 조건을 전달하는 말투였다. 그 말 속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고 오직 실용성과 계산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난 뒤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있었다. 눈앞의 주방 풍경은 갑자기 이질적으로 변했다. 장난감 더미, 아이가 남긴 우유 흔적, 작은 신발 하나까지 모두 지난 시간의 증거로 보였고 그 증거들이 모여 자신을 폐기 처분해도 좋다는 듯한 사회적 합의처럼 느껴졌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왜 이제서야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자신에게 묻기도 했다. 분노는 곧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왜 그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고마움을 요구하지 못했는지, 왜 스스로를 낮추며 참아왔는지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느꼈다. 그 감정은 차갑게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플래시백은 가차없었다. 그녀는 손주가 열이 날 때 밤새 손으로 이마를 짚어주던 자신을 떠올렸다. 겨울에 외투 한 벌을 더 사주기 위해 한 달치 용돈을 아껴둔 적, 어린이집 행사 때 아침 일찍 나가 반찬을 싸고 도시락을 챙기던 순간들. 모든 순간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한마디 앞에서 경제적 계산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통화를 끊은 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눈물은 나왔지만 울음으로 터지지는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 묵직한 결심에 씨앗이 자리 잡았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또렷했다. 그녀는 손주를 사랑했고 돌보는 일 자체에는 후회가 없었다. 다만 그 사랑이 일방적 요구와 무례로 바뀔 때 그녀의 경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과 희생의 이름으로 자신의 존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났다. 그 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그간의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날짜와 함께 적힌 작은 불만들, 기쁨들, 병원비 영수증, 어린이집 통지서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겨졌다. 자신이 왜 힘들었는지, 어떤 순간에 기뻤는지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자 감정은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 손주를 챙겼지만 마음은 달랐다. 손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활짝 웃었고 그녀는 그 미소를 보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손주를 향한 애정을 확인했다.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더 이상 당연한 희생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자리했다. 그 한마디는 균열을 금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불꽃이었고 이후의 선택을 위한 출발선이 되었다. 손주를 보지 않기로 한 첫 아침, 집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 대신 라디오의 낮은 잡음만이 부엌을 채웠다. 그녀는 손에 들린 찻잔을 문득 오래 바라보다가 창가로 옮겨가 앉았다. 햇빛이 창문 유리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공기 속을 떠다녔다. 손에 쥔 찻잔의 따뜻함이 전보다 조금 더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손주가 없는 첫 아침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 속에는 빈자리에 공허가 도사리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넘기기 시작했다. 첫돌 사진, 어설픈 손 모양으로 웃고 있는 사진들,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의 흔적들. 페이지마다 손끝이 머물 때마다 기억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 기억들은 달콤했고 때로 아프기도 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중한 시간들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돌봄을 계속할지 여부하는 별개의 문제임을 새삼 확인했다. 며느리와의 대면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부엌 식탁 모서리에 마주 앉은 둘의 거리는 물리적이면서도 감정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에만 돌보겠다. 그리고 일부 비용을 함께 부담해달라.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어서 변명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 미안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어요라는 식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다. 감정적 호소 대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냉정하게 전달했다. 대화는 충돌 없이 끝나지 않았다. 감정의 골은 깊었고 며느리는 혼란과 불편함을 드러냈다. 몇 차례 말다툼이 오갔고 손주는 방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이를 먼저 달래러 들어갔다. 아이를 안아주며 느낀 건 자신이 돌봄을 멈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규칙과 경계가 분명해지면 만남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며느리에게 돌아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와 앞으로 지킬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며느리도 서서히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합의는 급작스럽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작은 약속들이 쌓였다. 우선 손주 돌봄은 유료화의 형태로 일부 전환되었다. 주말에는 시간을 일정 단가로 환산해 비용을 받기로 했고 장복이나 병원 픽업 같은 추가 업무는 따로 보상을 받기로 했다. 또한 며느리는 아이를 데려갈 시간과 돌봄의 범위를 명확히 적은 스케줄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상호기대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생활을 조금씩 되찾았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을 다시 잡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장기요가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금을 냈다. 미용실 예약도 재개했고 매달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시 챙겨 듣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의 리듬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만족감보다 불편함이 더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손주와의 관계도 서서히 안정됐다. 처음에는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손주가 서운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말에 만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특별해졌다. 그녀는 손주와 함께할 때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고 아이는 규칙을 통해 안정감을 배웠다. 며느리도 점차 부담을 나누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가끔은 스스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뒤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마지막 장면은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는 그녀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바깥 풍경은 변함없지만 그녀의 내면은 달라져 있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를 되찾았다는 확신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그려 넣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다시 찾겠다. 그 말은 더 이상 다짐이 아닌 삶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다. 처음에는 합의한 규칙을 지키는 일이 어색하고 불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며느리는 출근 전 아이를 데려다주고 주말 일정과 추가 비용을 미리 조율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만 손주를 돌보는 대신 남은 시간엔 자신을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 미용실에서의 짧은 휴식, 도서관에서 골라온 소설 한 권을 창가에 두고 읽는 여유는 그녀의 얼굴에 이전엔 없던 평온을 더해 주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는 그녀가 다시 손주를 맡아야 했고 그럴 때면 약간의 불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미리 합의한 보상 기준에 따라 며느리에게 비용을 청구했고 필요할 때는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대신 며느리에게 대체 방법을 요구했다. 그런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주었다. 손주와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졌다. 주중엔 만나지 못하는 대신 주말에는 온전히 어린이 책을 읽어주고 공원에서 뛰놀며 아이의 질문에 천천히 답해주었다. 손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둘만의 작은 루틴 주말 아침에 만드는 호박전을 함께 부치는 일이나 잠들기 전 창문 너머 달을 새는 시간이 생겼다. 그 루틴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에게는 보람을 안겨주었다. 가족 내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여전히 가끔 날카로웠지만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며느리는 일이 한창 바쁠 때 전화로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작은 선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시댁의 다른 가족들도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손주 돌봄에 대한 분담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종종 들려왔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관계는 이전보다 성숙해지고 현실적이 되었다. 그녀 자신에게 돌아온 변화는 더 깊었다.
경제적 보상은 물론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었다.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래전 친구들과의 여행을 떠올리며 작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떠나는 혼자만의 짧은 여행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돌아온 뒤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쳤다. 하지만 완전히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노년에 접어든 육체는 쉽게 피로해졌고 가끔은 손주의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감기 때문에 긴장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며느리와 솔직히 대화하며 병원비와 간병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재검토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기록해둔 규칙을 참고했고 필요하면 가족회의를 열어 조정했다. 규칙이 유연해지자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역 사회에서도 그녀의 변화가 알려졌다. 주민센터의 소모임에서 그녀는 손주 돌봄과 세대 간 경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정보를 나누었다. 그 모임은 작은 연대감을 만들어 주었고 때로는 지역 차원에서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손주와의 사랑이 조건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 모두가 더 건강하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 대신 존엄과 자유를 지키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창가에 앉아 손주가 놀이터에서 웃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로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을 주는 어른으로 당당히 서 있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